dla wyrzutni rakietowych Chunmu w programie Homar-K będzie tutaj zlokalizowany. Pierwszy etap to są lata 2025-2026. 최근 유럽의 허약고 폴란드 그 심장부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안보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새로운 제2미사일 여단이 공식 창설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부대의 주력 핵심 무기 체계가 다름 아닌 한국의 천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단순히 천무가 폴란드에 수출되어 또 다른 부대에 배치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폴란드를 한국의 유럽 방산 진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나토의 안보 전략에서 한국을 미국보다 앞선 실질적인 화력 공급처로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이번 미사일 여단의 첫 번째 반전은 바로 위치입니다. 추전방이 아닌 폴란드 중부 고스티닌과 워비치였는데요. 심지어 단순히 군인 몇 명이 이동하는 수준이 아닌 여단 전체 규모가 약 2,500명에 달해 두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천무 벨트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과거 산업부지였던 대형 창고 4개 동을 개조해 거대한 미사일 중정비 및 기술 서비스 센터가 구축되며 약 80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장비의 완벽한 기동 상태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단 창설에 대한 진짜 의미는 따로 있는데 폴란드 안보의 중심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동부전선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폴란드 한복판에서 300km 밖의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거대한 보루가 생겼다는 것으로 벌써부터 유럽 군사 전문 매체는 이 천무여단을 게임 체인저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대 하나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 아닌 폴란드 더 나아가 유럽의 안보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라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천무로만 범벅된 여단이기 때문입니다. Zaczynamy od tego wielkiego wydarzenia, budowy bezpieczeństwa Polski i w małych ojczyznach. Dziś w Gostyninie ogłaszamy wspólnie decyzję o powstaniu drugiej brygady rakiet, która lokalizację będzie miała w Łowiczu i właśnie w Gostyninie. Dywizjon rakietowy będzie tutaj zlokalizowany, zabezpieczenie logistyczne, rozpoznawcze, wszystkie te działania również transportowe będą związane z Gostyninem. To jest około 800 osób docelowo. Jest to podzielone na kilka etapów. Pierwszy etap rozpoczął się już w 2025 roku. Mamy pozyskane tereny, o których mówiła pani burmistrz, po dawnych zakładach przemysłowych. Tam są 4 duże hale. One bardzo się przydadzą jako miejsca do przechowywania, do serwisowania, bo tutaj też całe centrum serwisowe dla wyrzutni rakietowych Chunmu w programie Homar-K będzie tutaj zlokalizowany. Pierwszy etap to są lata 2025-2026 i już wtedy pierwsi żołnierze, już ten teren jest przez nas zagospodarowany, ochraniany i zabezpieczony. W 2026 roku przede wszystkim inwestycje i budowa. 2027 rok to już jest rozpoczęcie ukompletowania jednostki, więc teraz jest już dobry moment, żeby przystąpić do Wojska Polskiego, jeżeli ktoś chce tutaj służyć. Kolejny etap rozpocznie się od roku 2028 i potrwa do 32. Docelowo 2,5 tysiąca żołnierzy w całej brygadzie będzie służyć w 2 lokalizacjach, Gostynin i Łowicz, więc najbliższe dni ja już wydzielam około 400 etatów, czyli 400 osób już tutaj niedługo będą w służbie. 호마르K 천무는 라이벌인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은 미사일을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데요. 하이마스가 6발을 쏠 때 천무는 12발을 날릴 수 있죠. 적의 대규모 진격을 저지해야 하는 중심방어 상황에서 이 화력의 차이는 곧 승패와 직결됩니다. 300km 밖의 적 지휘부를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논문에 따르면 K39 천무 1개 대대의 파괴력은 K9 자주포 1개 대대의 효과보다 4.5배 우위에 있는데요. 그 강력하다는 K9의 무려 4.5배인 천무의 효용성을 실제 전장 상황에서의 적시적인 화력 지원, 기습 효과, 전투 종신 부여, 제압 사격 등과 전투 실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죠. 또한 이 지역은 폴란드의 심장을 지키는 전략적 척추인데요. 그동안 폴란드의 정예 전력은 동부 국경에 치우쳐 있었지만 제2미사일 여단이 폴란드 중부에 자리 잡으면서 폴란드는 국토 어느 방향에서 적이 오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사방 300km의 거대한 정밀 타격망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곳 천무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주요 군사시설과 항구가 여유있게 포함되며 러시아 이중대 벨라루스 국경 전체가 사정권이 되다가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도시인 루츠크나 리비우 근방까지 걸쳐져 즉 우리 포병 전력은 보호받으면서 적의 심장부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폴란드 제2미사일 여단 창설 소식을 접하고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속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수천 명 규모의 첨단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려면 장비 도입에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이 상식인데요. 하지만 이 상식을 깨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정을 현실로 만들어준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눈앞에 닥친 폴란드에게 나중에 줄게라는 약속은 의미가 없었는데 한국은 계약과 동시에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여 폴란드가 부대 창설 계획을 세우자마자 실제 장비를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폴란드에 총 납품될 천무 290대 중 126대는 도입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계약 후 월 평균 약 4.4대 납기이죠.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폴란드는 이미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구매 계획 수량만 천무의 2배인 500대 이상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폴란드 중부 기갑사단에는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전량 배치되어 있어 미제 무기끼리의 상호 호환성도 압도적이죠.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북동부 최전방으로 향한 상황에서 왜 하필 폴란드는 심장부인 중부 미사일 여단에 굳이 한국의 천무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이마스는 폴란드에게 도입부터 운용까지 속을 새까맣게 태운 까다로운 상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2019년 2월 완제품 형식의 하이마스 20대를 주문했지만 다 받는데 무려 4년 3개월이 걸렸는데요. 특히 폴란드 사격통제 측에 토파즈나 폴란드 옐치사 트럭을 혼합한 폴란드형 하이마스 호마르 A는 아직 첫 술조차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의 지독한 블랙박스 정책인데 힘들게 들여온 하이마스 20대는 폴란드군 정비사가 고장이 나도 장비를 교체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를 갈려 해도 로키드 마틴의 검토와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죠.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빌려준 것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 즉 폴란드형 모델인 호마르 K는 처음부터 폴란드의 자부심인 옐치사의 트럭과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을 우리 체계 안에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미국이 보안을 핑계로 수년째 통합 승인을 미루는 동안 한국은 폴란드군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도 최신 화력을 즉시 뿜어낼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죠. 심지어 통합도 오지게 잘해서 최근 나토 연합 훈련 다이나믹 입사 핵심 훈련인 아스카 연동이 가장 빨랐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현지의 중정비 센터를 구축해 그들이 스스로 무기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했다는 것인데요. 핵심적인 원천 기술의 주도권은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끔 배려한 것이죠. 결국 폴란드에게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공급자를 넘어 그들의 안보 주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이마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도 폴란드 중부의 심장부를 천무가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Ale kiedy spojrzymy na Homaraka, to będzie to już, ponieważ one już służą, one w coraz większej liczbie cały czas pojawiają się, jeśli chodzi o nasze siły. Te rakiety mają bardzo dużą precyzję, na przykład 2-3 metrów, 1-3 metrów. I komuś może się wydawać, 3 metry to dosyć dużo. No nie, jeśli na przykład w środku, jak w przypadku tych rakiet o zasięgu prawie 300 km, masz głowicę, która waży pół tony. Albo w przypadku tych rakiet o zasięgu kilkudziesięciu kilometrów masz kilkudziesięciokilogramową głowicę. Jeśli chodzi o siłę ognia, to tutaj te 290 systemów, które zostaną dostarczone do 2029 roku, to jest potężna siła. My nigdy nie posiadaliśmy aż tak dużych możliwości. Ani jeśli chodzi o zasięg, ani tym bardziej jeśli chodzi o liczebność. To jest uzyskanie nowych możliwości. I tak mieliśmy toczki o dużym zasięgu, tylko że ich było niewiele. Jeśli chodzi o precyzję, to też nie była tak duża. I tutaj mówimy o kilkudziesięcioletnim systemie, który w naszej historii był tym najlepszym, o największym zasięgu, o największych możliwościach. A tutaj mówimy o prawie 300 wyrzutniach, w przypadku której każda z nich ma większe możliwości niż to, co mieliśmy w przeszłości. To jest gigantyczny skok do przodu. To nawet sobie wiele osób nie wyobraża, jaka to jest różnica w naszych możliwościach. Tylko obszarowo. A teraz mamy możliwość razić je w dużej liczbie w odległości do 90 km, a punktowo, jeśli można powiedzieć 290 systemów, potężne możliwości, bardzo nam potrzebne, jeśli chodzi o nasze bezpieczeństwo. Czyli tak, Homarka będzie tym najliczniejszym, już jest chyba najliczniejszym systemem rakietowym, jaki posiadamy. Myślę, że te pozostałe już zostały wyprzedzone.
a do tego najpotężniejszym, jeśli chodzi o siłę ognia, jeśli chodzi o możliwości.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각에선 야 그냥 한국이 호구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무기는 단순히 파는 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폴란드에 현지 정비센터를 세우고 기술을 공유하는 진짜 이유는 더 큰 그림, 바로 폴란드를 K방산의 유럽 멀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루마니아,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천물을 정비하거나 도입하고 싶어 할 때 굳이 멀리 한국까지 올 필요가 없고 바로 옆 폴란드에서 부품을 사고 교육을 받으면 되죠. 즉 한국은 폴란드라는 거대한 물류 허브를 유럽 한복판에 박아넣은 셈입니다. 뭐 그럼 폴란드가 우리 경쟁자가 되면 어떡하냐고요? 어떡하긴요? 안 되는걸요. 기술 공유에도 급이 있습니다. 정비와 조립 권한은 주되 핵심 미사일 유도 알고리즘과 최첨단 시커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체계 통합 업그레이드 권한은 여전히 한국이 블랙박스로 쥐고 있습니다. 뜻없을 권한도 이유도 없죠. 특히 폴란드가 생산을 늘릴수록 한국산 코어 부품의 수요는 폭주하고 유럽 전체가 우리 무기 체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락인 효과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지의 한 방산 전문 박사는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일갈했는데요.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통제할 권리를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안보의 독립이다. 결국 한국은 폴란드에게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강대국의 안보 독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게 해준 진정한 파트너, 마치 안보 독립투사로 각인된 것이죠. Temat relacji międzynarodowych Polski, ale związanych z bezpieczeństwem. Po pierwsze podniesienie rangi stosunków, znaczy relacji strategicznych z Koreą Południową, a także wizyta wicepremiera szefa MON Kosiniaka-Kamysza w Norwegii. Dwa inne kierunki świata, ale myślę, że wynikające z jednego zagrożenia. I chciałem Ciebie zapytać, jak właśnie oceniasz tego rodzaju działania? Może zacznijmy od Azji, bo w sumie o Azji rozmawialiśmy. No i poza tym tam był premier, czyli ktoś najwyższej rangą, jeżeli chodzi o te wizyty. Ja powiem tak, my oczywiście patrzymy na to, bo niektórzy ludzie myślą, że nudna wizyta, bo tam rzeczywiście nie było żadnych takich konkretnych wniosków, czyli takiego konkretnego metalu. Natomiast my pamiętajmy o jednej rzeczy, że Korea Południowa jest rzeczywiście największym naszym partnerem poza Stanami Zjednoczonymi zagranicznymi, jeżeli chodzi o uzbrojenia. I z tego korzystajmy. Poza tym jest to zupełnie inny partner niż Amerykanie, ponieważ Korea Południowa jest otwarta na przekazywanie nam technologii. Ja byłem w Korei Południowej i widziałem to, co oni zrobili w tym samym czasie, kiedy myśmy zaczęli budować od 1989 roku, kiedy myśmy zaczęli odbudować taką suwerenność państwową. I proszę mi wierzyć, to jest państwo, które zrobiło ogromny postęp. My z tego możemy korzystać, dlatego że kraby pokazały, iż podwozia, które my możemy produkować w Polsce, jednak się sprawdzają. I w związku z powyższym równie dobrze możemy produkować tak samo czołgi, wyrzutnie rakietowe, pociski rakietowe zresztą będziemy produkowali, więc tutaj jest możliwości, jest ogromna ilość. To jest zupełnie inne podejście niż mają do nas Stany Zjednoczone, które robią nam łaskę, sprzedają nam uzbrojenie. Myślę, że Korea Południowa może zmienić podejście Stanów Zjednoczonych do nas i jeżeli będziemy kupowali coś od Stanów Zjednoczonych, to Stany Zjednoczone nie będą nam robiły łaski, tylko będą nam dziękowały. I to jest najważniejsza rzecz. To, że premier był w Korei, to bardzo dobrze, ale pamiętajmy, że był jeszcze w Japonii, dlatego że współpraca z tamtym regionem jest nam naprawdę potrzebna, ponieważ my potrzebujemy pewnych technologii. Tutaj mówi się głównie o prochu, bo rzeczywiście z tym u nas jest problem i tutaj Korea Południowa może nam w tym pomóc, na co ja mówiąc szczerze liczę, dlatego że jeżeli ktoś jest otwarty na przekazywanie nam nowych takich linii produkcyjnych, to dlaczego z tego nie skorzystać? Tym bardziej, że pieniądze mamy i lepiej je wydawać normalnie na coś, co nam pozwoli się podnieść, jeżeli chodzi o przemysł, niż na coś, co tak naprawdę będzie wydaniem pieniędzy w innym państwie i potem nic nam nie przyniesie. I jeszcze jedna rzecz chciałbym podkreślić. Pamiętajmy, że sprzęt koreański, uzbrojenie koreańskie jest kupowane także przez inne państwa. Ja bym tu przypomniał o Norwegii, do której zaraz wrócimy, że Norwegia na przykład kupuje z tego co pamiętam, armatochaubice i chyba wyrzutnie rakietowe. W związku z powyższym my możemy być takim hubem logistycznym dla wszystkich tych firm, które będą chciały potem w Europie sprzedawać swoje uzbrojenie z Korei Południowej. Skorzystajmy z tego. Mamy takie możliwości, możemy współpracować z Koreą bardzo blisko, a na tym potem później zarobimy. I czy Korea Południowa to nie jest taka Polska w Azji, bo też niebezpieczny sąsiad w postaci Korei Północnej, ciągłe zagrożenie, tak jak u nas zagrożenie ze strony rosyjskiej. Czy to jest też taki, można powiedzieć, sojusznik geopolityczny? Kiedyś by się wydawało egzotyczny, ale z perspektywy podobnych doświadczeń wcale nie taki egzotyczny. Znaczy on jest różny od nas, dlatego że oni wyciągnęli wnioski i mimo wszystko, ponieważ myśmy w jakiś sposób zaspali całą sytuację, wiedzieliśmy, że mamy wrogiego partnera, który jednak rozbudowuje swoje siły zbrojne, a myśmy w jakiś sposób doprowadzili do kryzysu, jeżeli chodzi o przemysł zbrojeniowy, jeżeli chodzi o armię. No przecież ja pamiętam dyskusję, kiedy wycofywano się z poboru
kiedy ja byłem przeciwny jeszcze jako wojskowy i to oficjalnie na forach, na w różnej prasie pisałem, że to jest błąd. I pamiętam, kiedy mówiono nie, lepsza jest armia zawodowa, mniejsza, ale bardziej wyszkolona, lepsza taka armia, która nie będzie poboru, żeby to byli zawodowcy. No okazało się to błędem. Korea Południowa wyciągnęła z tego wnioski, rozbudowała przede wszystkim swój własny przemysł, a co najważniejsze, no jest gotowa na walkę z tym, co może nadejść z północy. Natomiast my na walkę z Federacją Rosyjską na razie nie jesteśmy gotowi i dopiero się do tego przygotowujemy, a to niestety będzie kosztowało nas dużo pieniędzy i niestety trochę czasu. 현재 유럽 안보 지형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나토의 기둥이라 불렸던 국가들이 흔들리고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꿰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간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이어 둘째로 무기를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나토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30국이 유럽 국가로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방 지역의 전통 방산 강국이 그 시장을 장악해 왔었는데 이를 나토 회원국도 아닌 동방의 대한민국이 핵심 병기창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경이로운 장면이 지난 2026년 4월 14일 펼쳐졌는데요. 바로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나토 대사들은 국내 13개 주요 방산기업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였는데 30개국 대사가 특정 국가의 기업인들과 집단 만찬을 갖는 것, 이건 방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사실상의 긴급 화력 발주 상담회이자 나토 전체의 안보를 한국 기업들이 책임져달라는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었는데 한국을 일본보다 더 먼저 더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토 대사단의 아시아 1순위 방문지는 당연히 전통적 우방인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쿄가 아닌 대한민국 서울에 먼저 발을 내디뎠죠. 특히 일본에서의 일정이 주로 의례적인 외교적 담수였다면 한국에서의 일정은 그야말로 실전 비즈니스 그 자체였는데요. 대사단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회의실이 아닌 HD 현대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국내 주요 생산 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로써 현재 유럽의 변기창은 더 이상 대서양 너머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30개국 대사들이 증명해 준 것으로 대한민국의 방산의 위상은 이제 전 세계 안보 질서를 한국의 공장에서 재편하는 퍼스트 무버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반대하면 일본에 사는 중국의 북한인 오늘의 한 줄 평 K방산 오늘이 최저점이다 라고 할 때 좀 살걸